창업과세법 14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반적 경정청구 보시죠. 자, 일반적 경정청구.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한까지 이제 신고를 한 납세자가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기한 내에 신고한 그런 납세자가 이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가가세 방식 조세의 경우에는 이제 이 과세관청이,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이제 부가고지를 함으로써 이제 구체적 납세액이 확정되게 되는데, 이때 이 과세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쟁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과세처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북대전 세무서장이 소득세 부가처분을 했다. 소득세 부가처분 같은 거, 하여튼 경정처분이든지, 그건 이제 신고납세 방식 조세니까, 경정처분이라든지, 아니 상속세 부가처분을 했다. 그 다음에 내가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신고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또 경정처분으로서 소득세 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서 경정청구가 허용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대전 세무서장이 상속세 부가처분을 했다든지, 또는 소득세 이런 부가처분을 했을 때 부가처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툴 수도 있어요. 부가처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상속세 부가처분에서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다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투는 과정에서 일단 부가처분이 있게 되면 내가 그 부가처분을 다투는 그런, 우리가 이제 조세쟁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세쟁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행정쟁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행정쟁송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심판기관이 이제 행정기관인 경우고요. 우리 대전 같은 데도 이제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세종시에 가보면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그 행정심판이고요. 행정소송은 그 심판 주체가 법원이죠. 법원의 행정소송.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조세 법률 관계에서는 이제 조세심판, 조세소송, 그래서 조세쟁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세쟁송. 왜 이렇게 조세쟁송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많이 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죠.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국세에서는요, 조세심판 전치주의예요. 그러니까 국세,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같은 이런 국세에서는 반드시 조세심판을 거쳐야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는 아니에요. 지방세는 조세심판 절차를 거칠지 말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사항이에요. 임의적이죠. 조세심판을 거쳐 조세소송을 갈 수도 있고, 바로 조세소송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세 같은 경우 반드시 조세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조세쟁송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세쟁송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과세처분이 있었던 경우는 과세처분 그 자체에 대해서 조세쟁송을 할 수가 있어요. 조세심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처분 그 자체를. 근데 과세처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툴 수도 있지만, 과세처분에 대해서 경정청구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과세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 너무 세금이 많아요. 그러면서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경정청구를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만약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납세자한테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여러분도 조세심판 한번, 조세소송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일단 과세처분이 있게 되면요, 체납 처분 절차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체납 처분이 들어와요. 물론 이제
조세 심판이라든지 조세 소송 계속 중에는 이제 그 환가, 매각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산이 압류는 된단 말이에요. 압류는 된단 말이죠. 대단히 이제 심적 부담이 크죠. 그런데 이건 이제 경정 청구를 하는 거죠.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이제 조세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납세자로서는 이제 심적 부담감이 훨씬 덜하죠. 그래서 어떤 과세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바로 그 과세 처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세 쟁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깎아주세요 이런 경정 청구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정 청구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어떤 부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경정 청구를 했는데 깎아주세요 하고 경정 청구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또 깎아줬는데 너무 적게 깎아줬어. 너무 적게 깎아줬어.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부가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세 쟁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거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거부하는 경우가 많겠죠. 내가 이제 경정 청구를 했는데 거부했어요. 경정 청구 이유 없다. 이렇게 거부한 경우에는 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종전의 과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세 처분이 있었던 경우 경정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정 청구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했으면 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종전의 과세 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 없나? 할 수 있어요. 종전의 과세 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종전 과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게 아까 내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이 간 경우에는요 청구 기한에 제한이 있는데 이 기한이 짧아요. 그러니까 청구 기한이 도구할 우려가 있죠. 응? 그러니까 종전 과세 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취소 소송이나 취소 심판을 제기할 때는 그 쟁송 제기 기간이 도구할 그런 염려가 있죠. 그래서 경정 청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 처분이 있게 되면 거부 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거부 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일반적이에요. 경정 청구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했다. 그럼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 쟁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감액 경정 청구 기한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이다. 경정 청구 기한이 상당히 기네요. 감액 경정 청구 기한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쟁송 제기간이 도가했겠네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겠네. 그지? 우리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쟁송 제기간이 90일이에요. 90일. 그 처분이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 그러니까 이미 도가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래서 감액 경정 청구 기한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이에요.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런데 다만 납세자의 신고 이후에 증액한 경우, 어떤 결정 또는 경정을 통해서 증액한 경우, 세무서장이 증액을 했어요. 신고기한 이후에 증액을 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그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이다. 이때는 짧아요, 기간이. 한번 그 예를 한번 보세요. 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납세자가 법인세액 100억 원을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10억 원의 증액 처분을 했어요. 10억 원의 증액 처분. 자, 이 경우에 최초의 신고분 100억 원에 대한 경정 청구 기한은 5년이에요. 5년. 100억 원에 대한. 그런데 그 과세관청 세무서장이 10억 원 증액한 부분 있죠? 그 증액된 10억 원에 대해서는 90일이에요. 90일. 90일. 근데 경정 청구가 아니라 취소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110억 원 전액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경정 청구의 소송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송물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소송의 대상.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증액 경정 처분, 그러니까 당초 처분이 있었고 거기를 증액하는 증액 경정 처분이 있었던 경우 그 당초 처분하고 증액 경정 처분은 어떤 관계인가? 또는 감액 경정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종전 처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감액 경정 처분을 했을 때
종전 처분하고 감액 경정 처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증액 경정 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증액 경정 처분은 전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 경정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100만 원 부과 처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100만 원? 좀 세게 때리지 뭐. 만약에 법인세 1억 원 부과 처분이 있었어요. 근데 과세관청에서 한 2천만 원을 증액했어. 1억 2천만 원 증액 경정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럼 종전에 1억 원 법인세 부과 처분하고 지금 증액한 1억 2천만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라는 거예요. 종전에 1억 원 부과 처분은 증액 경정 처분 내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한 1억 법인세 1억 2천만 원 법인세 부과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종전에 만약에 1억 원 법인세 부과 처분이 있었고 이 1억 원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지금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계속 도중에 과세관청이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증액 경정 처분을 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2천만 원 증액 경정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걸 갖다 청구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송의 대상을 우리가 청구라 그래요. 청구. 응? 그런데 이 소송의 대상을 바꾸는 걸 우리가 청구 변경이라고 해야 돼. 청구 변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전에 1억 원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지금 세무서장이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했어. 그럼 어떻게 돼? 청구를 변경해야 돼요. 1억 2천만 원, 법인세 1억 2천만 원 처분으로 청구를 변경해야 돼. 만약에 이거 변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소멸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 과세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게 돼. 그래서 뭐라 그래? 소의 이익이 없다. 부적법 각하돼요. 응? 반드시 청구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내가 아까 얼핏 얘기했어. 국세는 뭐라 그랬어? 조세 심판 전치주의라 그랬잖아. 그러면 1억 2천만 원 증액 경정 처분은 종전 당초 1억 원 부가 처분하고 전혀 별개의 처분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 2천만 원 부가 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세 심판을 안 거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학생은 정말 어떤 이 법학적인 사고가 아주 뛰어난 학생이에요. 자, 법인세는 국세잖아. 그러니까 법인세에 대해서 다투려면 조세 심판을 거치고 그 다음에 조세 소송을 가야 돼. 지금 법인세 1억 원 부과 처분에 대해서 조세 심판을 거쳤을 거란 말이죠. 조세 심판을 거치고 지금 조세 소송을 갔어. 근데 소송 계속 중에 세무서장이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 경정 처분을 했어. 그러면 1억 2천만 원은 당초 처분이 이미 소멸돼서 없어졌다 그랬잖아. 그리고 1억 2천만 원 처분이 새로운 처분이잖아. 그럼 이때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게. 1억 2천만 원은 얘는 조세 심판 안 거쳤잖아. 그럼 얘는 다시 조세 심판 다시 거치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조세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이런 증액 경정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다시 조세 심판을 거치려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가혹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세 심판 전치주의의 예외로서 조세 심판을 안 거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송에서 그냥 청구만 바꾸면 돼. 법인세 1억 2천만 원 부과 처분으로 소송의 대상만 청구만 변경하면 돼요. 근데 만약 청구 변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소멸해서 없어진 과세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요. 그건 소송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부적법 각하된단 말이에요. 그럼 감액 경정 처분은 어떠냐? 감액 경정 처분도 똑같이 해석해 주면 좋은데 우리 판례가 감액 경정 처분은 또 달리 해석을 해요. 그런데 감액 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금액만 줄었다는 거예요. 당초 처분인데 금액만 줄었다는 거야. 그래서 감액 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데 불과하다. 따라서 감액된 당초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주로 뭐 소송 아니 청구 변경을 이때는 청구 변경을 하지 않아요. 청구 변경을 하지 않아. 청구 변경을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소취하를 하겠죠. 감액된 부분만큼 일부 소취하를 하겠죠. 그래서 요 증액 경정 처분하고 감액 경정 처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그 법적 성격을 좀 달리 보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 경정 처분이고요. 다음에 후발적 경정 처분. 후발적 경정 처분은 뭐예요? 신고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해서 경정 청구를 하는 거예요. 후발적 경정 청구는. 이 후발적 경정 청구도 기한 내에 신고한 청구자만, 납세자만이 할 수 있어요. 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처분 그 자체를, 과세처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과세처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경정청구. 이렇게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정청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부처분했다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쟁송 제기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초 그 과세처분 자체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해야 되면 당초 과세처분에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거부처분이라든지 또는 경정청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청구를 처분을 했는데 납세자가 만족을 못해. 이런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를 한 결과로서 어떤 취해진 거부처분이라든지 그 경정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죠.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쟁송 제기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생기게 된다. 자,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고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여기 위에 있는데 그 밑에 얘 한번 보시죠. 얘 한번. 자, 양도,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어요.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과 신고를 했겠죠.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고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계약이 해제됐다든지 이렇게 됐어. 부동산 양도 효력이 소멸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을 양도한 적이 없어. 그럼 뭐야? 양도소득세 구속요건이 충족이 안 되잖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려면 부동산이 양도됐어야 되는데 부동산이 양도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양도 계약만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부가 납세 고지까지 있었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싸움질이 벌어졌는지 하여튼 무슨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동산 양도 계약이 해제됐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신고 이후에 발생한 사유잖아. 신고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유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양도소득세 구속요건을 충족을 못한 거지. 응? 그렇잖아요. 과세요건을 충족을 못한 거잖아요. 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죠? 잘못된 거지. 자, 이런 경우가 바로 후발적 경정 청구라는 거예요. 신고 당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신고 당시까지는. 근데 신고 이후에 부동산 양도 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실제로 부동산 양도가 없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경정 청구를 한다. 경정 청구. 그리고 이런 경우에 세무서장이 봤더니 이거 부동산 양도 계약이 해제됐네. 그럼 종전에 있었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철회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건 이제 실제 판례인데요. 그 다음 사례가 어떤 거냐면 상속 개시 당시에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어.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연대 보증 채무가 이제 확실히 상속인의 채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속재산에 의해서 빼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10억 원을 상속을 받았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돌아가신 생전에 친구한테 빚보증을 쓴 거예요. 연대보증을 쓴 거야. 보증 쓰는 사람은 상대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튼 아버님이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하여튼 빚보증을 썼어요. 그게 1억 원이야. 빚보증 1억 원. 친구분 빚보증을 썼어. 자, 그러면 이제 그 연대보증 채무 1억이 있잖아요. 연대보증 채무 1억은 자, 연대보증 채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원래 주채무자가 갚아야 되는 채무잖아. 주채무자가 갚아야 되는 채무인데 주채무자가 못 갚게 되면 이제 연대보증인이 연대에서 이제 갚아야 되고요. 이 경우 이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주채무자의 구상권을 행사해서 보전받을 수 있단 말이야. 자, 이 경우 이 연대보증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주지를 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지금 유동적이라는 거지. 나중에 뭐 구상권을 주채무자가 빚 갚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뭐 연대보증 채무자가 갚았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구상하게 되면 뭐 채무를 변제받는 상환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초에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연대보증 채무액을 빼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당신 아버지가 진 빚 1억 원 갚아라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예를 들어 파산이 됐어. 채무자가 파산. 이제 변제 불능 상태야. 상환 능력이 없어졌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 채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상속 채무가 확정이 되면 빼준다 이거. 이때 빼준다. 그러니까 당초에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채무가 이게 연대보증 채무가 변제 불능 상태에 있는지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는 공제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채권자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당신 아버지 연대보증 채무 갚아라 이렇게 소송 제기해서 이제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채무자가 채무 불능 상태에 빠졌단 말이죠.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졌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 상속 채무로 나중에 확정이 되죠. 그죠? 상속 채무로 나중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걸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죠. 상속세 부과 처분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발적으로 생긴 사유죠. 이런 신고 기한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경정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후발적 경정 청구예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일반적 경정 청구하고는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서는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든지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기속이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의 효력과 관련된 처분이 취소되거나 또는 그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 취소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된다. 자, 148쪽 한번 보시죠. 148쪽 후발적 경정 청구 기한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기간이 비교적 단기예요. 단기. 그러니까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의 발생을 한 날로부터 3개월 내요. 3개월 내에. 그리고 이런 후발적 경정 청구는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행사 가능하다. 그러니까 후발적 경정 청구 기간은 아까 일반적 경정 청구 기간보다는 굉장히 단기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정 청구서 이 부분은요, 이건 후발적 경정 청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 경정 청구에도 다 같이 해당되는 부분에 사실 이 부분 이제 띄어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정 청구의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목차를 잡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후발적 경정 청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일반적 경정 청구에도 적용된다. 뭐가? 경정 청구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이때 세무서장은 뭐 일반적 경정 청구든 후발적 경정 청구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답을 줘야 돼요. 2개월 이내에 답을 줘야 된다. 만약에 2개월 이내에 답이 없었다. 그럼 거부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를 해요. 2개월 내에 답이 없었다. 그럼 거부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그 밑에 부분에 나와 있네. 통지에 불복이 있거나, 이게 어떤 통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유 없다라는 내용의 통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또는 아까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부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납세자는 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 이제 조세 심판, 조세 소송 이렇게 남았네요. 요건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